21세기 세계 경제의 구조 변화와 글로벌 경쟁. 서론 21세기 세계 경제는 무엇이 달라졌는가? 21세기 세계 경제는 단순히 무역이 늘어난 경제가 아니다. 20세기 후반의 세계 경제가 제조업, 석유, 대량 생산, 국제무역, 금융 자유화에 의해 움직였다면 21세기 세계 경제는 데이터, 플랫폼, 인공지능, 반도체, 디지털 네트워크, 금융 자본, 공급망, 기술 표준, 지정학적 경쟁에 의해 재구성되고 있다. 과거 산업 경제의 핵심은 공장, 노동력, 원료, 기계, 항만, 철도, 석유였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경제의 핵심은 클라우드 서버, 데이터 센터, 알고리즘, 플랫폼 기업, 반도체 생산망, AI 모델, 디지털 결제망, 금융 네트워크, 글로벌 공급망이다. 즉,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물질적 생산 중심 경제에서 플랫폼 데이터 중심 경제로 이동하고 있다. 이 변화는 경제 구조만 바꾸는 것이 아니다. 국가 간 권력 관계도 바꾸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누가 21세기 세계 경제의 기술 표준, 데이터 흐름, 금융 질서, 공급망, 인공지능 인프라를 지배할 것인가를 둘러싼 패권 경쟁이다. 따라서 21세기 세계 경제를 이해하려면 세 가지를 동시에 보아야 한다. 첫째,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이다. 둘째, 디지털 경제와 금융 자본주의의 결합이다. 셋째, 미중 경제 경쟁과 기술 패권 경쟁이다. 이 세 요소가 결합하면서 오늘날 세계 경제는 통합과 분열, 효율성과 안보, 자유무역과 보호주의, 혁신과 불평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적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21세기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 21세기 세계 경제의 첫 번째 특징은 세계화의 성격 변화이다.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세계화는 자유무역, 생산기지, 이전, 금융 자유화, 다국적 기업의 확장, 중국의 세계시장 편입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 시기 세계 경제는 더 싼 곳에서 생산하고 더 넓은 곳에서 판매하는 구조로 움직였다. 기업들은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 중국, 동남아시아, 멕시코, 동유럽 등으로 공장을 이전했고 글로벌 가치사슬은 전 세계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 이후 세계화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미중 전략 경쟁,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위기, 공급망 병목, 반도체 부족, 보호무역주의, 경제안보 담론이 결합하면서 세계화는 단순한 자유화의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세계 경제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지만 그 연결은 점점 더 정치적 조건과 안보적 계산의 영향을 받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최근 세계 경제 전망에서 글로벌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정책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하방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IMF의 2025년 10월 세계 경제 전망은 세계 성장률이 2024년 3.3%에서 2025년 3.2%, 2026년 3.1%로 완만하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세계 경제가 여전히 성장하고 있지만 과거와 같은 강한 세계화의 동력은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 특징은 경제안보의 부상이다. 과거에는 기업의 효율성이 세계 경제의 핵심 논리였다. 어느 나라에서 가장 싸게 생산할 수 있는가, 어느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 수 있는가가 중요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얼마나 싸게 생산하는가보다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가가 중요해지고 있다.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에너지, 식량, 의약품, 클라우드, 통신망, AI 인프라는 더 이상 단순한 상품이 아니다. 그것들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 자산이다. 세 번째 특징은 지경학적 분절화이다. 지경학적 분절화란 세계 경제가 정치적 안보적 이유로 여러 블록으로 나뉘는 현상을 의미한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을 재편하고 중국은 미국 기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자립적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자유무역보다 공급망 안정성, 기술 주권, 경제안보, 산업정책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세계무역기구도 최근 세계무역의 회복과 동시에 불안정성을 지적한다. 2026년 3월 WTO의 세계무역 전망은 2025년 관세 노출 및 글로벌 가치사슬 집약 부문의 해외 직접 투자가
2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전자기계섬유 등 생산 가치사슬 관련 부문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세계 무역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급망과 투자 흐름이 정치적 리스크에 의해 재조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네 번째 특징은 서비스 지식 데이터 경제의 확대이다. 과거 세계 경제의 중심이 상품 무역이었다면 오늘날에는 디지털 서비스, 데이터 이동,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금융 서비스, 지식재산권, 플랫폼 거래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상품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상품의 가치 안에는 점점 더 많은 소프트웨어, 디자인, 데이터, 브랜드, 알고리즘, 서비스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은 단순한 전자제품이 아니다. 그 안에는 반도체, 운영체제, 앱 생태계, 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디지털 결제, 광고 네트워크, 콘텐츠 플랫폼이 결합되어 있다. 전기차 역시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배터리,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데이터, 센서, 반도체, 충전 인프라가 결합된 디지털 이동 플랫폼이다. 이처럼 21세기 상품은 점점 더 디지털화된 물리적 상품이 되고 있다. 디지털 경제, 금융 자본주의, 글로벌 네트워크. 21세기 세계 경제의 두 번째 핵심은 디지털 경제와 금융 자본주의의 결합이다. 디지털 경제란 데이터, 알고리즘, 네트워크, 플랫폼, 클라우드, 인공지능, 디지털 결제, 온라인 서비스가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체제를 의미한다. 금융 자본주의란 생산활동보다 금융시장, 자산가격, 투자, 주식시장, 벤처자본, 사모펀드, 글로벌 자본 흐름이 경제를 주도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오늘날 세계 경제는 이 두 체제가 결합된 형태로 작동한다. 거대 기술 기업들은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광고, 결제, 클라우드, AI, 전자상거래, 콘텐츠, 금융 서비스를 확장한다. 동시에 이 기업들은 주식시장과 벤처자본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고 다시 그 자금을 기술 인프라와 시장 지배력 확장에 투자한다.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원은 데이터이다.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이 석탄과 철이었다면 20세기 경제의 핵심 자원은 석유와 전기였다. 21세기 경제의 핵심 자원은 데이터와 연산 능력이다. 데이터는 소비자의 행동, 위치, 검색, 구매, 관계, 취향, 건강, 노동, 금융 활동에서 생성된다. 플랫폼 기업은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광고와 추천 시스템을 정교화하며 시장을 예측하고 AI 모델을 훈련시킨다. 디지털 경제의 또 다른 특징은 네트워크 효과이다. 네트워크 효과란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서비스의 가치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검색 엔진은 사용자가 많을수록 데이터가 많아지고 데이터가 많을수록 검색 품질이 좋아지며 검색 품질이 좋아질수록 더 많은 사용자가 모인다. 전자상거래 플랫폼도 판매자와 구매자가 많을수록 더 강력한 시장이 된다. SNS도 사용자가 많을수록 다른 사용자를 끌어들이는 힘이 커진다.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는 승자독식 구조를 강화한다. 20세기 제조업 기업은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어느 정도 경쟁이 가능했다. 그러나 21세기 플랫폼 경제에서는 한두 개의 기업이 특정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 검색, 온라인 광고, 전자상거래, 소셜미디어, 클라우드, 모바일 운영체제, 앱스토어, AI 플랫폼 등에서 소수 기업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금융 자본주의는 이러한 디지털 경제를 더욱 확대한다. 벤처 캐피털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다. 플랫폼 기업은 초기에는 적자를 감수하면서 사용자를 확보하고 시장을 장악한 후 수익을 창출한다. 이것은 전통적인 제조업의 수익 모델과 다르다. 전통 제조업은 상품을 팔아 이윤을 얻지만 플랫폼 기업은 사용자를 모으고 데이터를 축적하며 생태계를 장악한 뒤 광고, 수수료, 구독료, 클라우드, 금융 서비스, AI 서비스로 수익을 얻는다. 이 구조에서 금융시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의 장이 아니라 경제 권력의 핵심 장치가 된다. 주식시장 평가는 기업의 현재 이익뿐 아니라 미래의 독점 가능성, 데이터 축적 능력, AI 경쟁력, 클라우드 인프라, 글로벌 확장성을 반영한다. 따라서 디지털 경제에서는 현재 얼마나 생산했는가 보다 미래 시장을 얼마나 장악할 수 있는가가 기업 가치 평가의 핵심이 된다.
생산 중심 경제에서 플랫폼 데이터 중심 경제로의 전환. 21세기 세계 경제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생산 중심 경제에서 플랫폼 데이터 중심 경제로의 전환이다. 생산 중심 경제에서는 공장, 노동력, 원자재, 기계, 물류가 핵심이었다. 기업의 경쟁력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얼마나 낮은 비용으로 상품을 공급하는가에 달려 있었다. 그러나 플랫폼 데이터 중심 경제에서는 연결, 데이터, 알고리즘, 사용자, 생태계, 네트워크 지배력, 표준 설정 능력이 경쟁력의 핵심이 된다. 예를 들어 과거 자동차 기업의 경쟁력은 엔진, 조립 공장, 부품 공급망, 생산 관리 능력에 있었다. 그러나 미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은 배터리,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차량 데이터, 운영체제, 충전 네트워크, 차량용 반도체, AI 학습 데이터에 의해 결정된다. 자동차는 이동수단이면서 동시에 데이터 수집 장치, 소프트웨어 플랫폼, 에너지 저장 장치가 된다. 유통산업도 마찬가지이다. 과거 유통기업의 핵심은 매장 위치, 재고 관리, 물류 창고, 가격 경쟁력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소비자 데이터, 추천 알고리즘, 검색 순위, 결제 시스템, 배송 네트워크, 판매자 생태계를 통해 시장을 장악한다. 소비자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안에서 검색하고, 비교하고, 결제하고, 리뷰를 남기고 다시 추천을 받는다. 이 모든 과정이 데이터로 축적된다. 미디어 산업 역시 플랫폼화되었다. 과거에는 신문사, 방송사, 출판사가 콘텐츠 생산과 유통을 통제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유튜브, 넷플릭스, 틱톡, 인스타그램, 스트리밍 플랫폼, 검색 엔진, SNS가 콘텐츠 유통의 중심이 되었다. 콘텐츠의 가치뿐 아니라 알고리즘 노출, 추천 시스템, 구독자 데이터, 광고 타깃팅 능력이 중요해졌다. 이 전환의 핵심은 경제적 가치가 물리적 상품 자체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 연결 구조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플랫폼은 생산자와 소비자, 판매자와 구매자, 운전자와 승객, 창작자와 시청자, 노동자와 수요자를 연결한다. 그리고 그 연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독점한다. 이 때문에 플랫폼 경제는 새로운 불평등을 만든다. 플랫폼은 참여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규칙을 정하는 권력을 갖는다. 플랫폼은 시장을 열어주는 동시에 수수료, 노출 순위, 알고리즘, 이용 조건을 통제한다. 플랫폼 노동자는 자유로운 노동자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알고리즘에 의해 평가되고 배정되며 통제될 수 있다. 중소기업은 플랫폼을 통해 시장에 접근하지만 플랫폼 수수료와 알고리즘 변화에 종속될 수 있다. 따라서 플랫폼 데이터 경제의 핵심 문제는 단순한 혁신이 아니라 권력의 집중이다. 누가 데이터를 소유하는가? 누가 알고리즘을 통제하는가? 누가 플랫폼 규칙을 정하는가? 누가 디지털 인프라를 장악하는가? 이 질문들이 21세기 경제 정책과 국제 정치 경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미중 경제 경쟁과 패권 구조. 21세기 세계 경제의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변화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경쟁이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금융 군사 기술 강국이며 달러 패권, 실리콘밸리, 글로벌 금융시장, 첨단 대학, 동맹 네트워크, 군사력, 클라우드 기업, AI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제조업 국가이자 거대한 내수시장, 강력한 국가주도 산업정책, 빠른 기술 추격 능력, 디지털 플랫폼, 배터리 태양광 전기차 산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미중 경쟁은 단순히 GDP 규모의 경쟁이 아니다. 그것은 세계 경제의 규칙을 누가 정할 것인가에 대한 경쟁이다. 미국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 달러 중심 금융 질서, 개방형 인터넷, 민간주도 혁신, 동맹 기반 공급망을 강조한다. 중국은 국가주도 발전, 디지털 주권, 산업정책, 1대1로, 위안화 국제화, 기술 자립, 대안적 국제경제 네트워크를 추구한다. 이 경쟁은 4가지 차원에서 전개된다. 첫째, 무역 경쟁이다.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보조금, 지식재산권 침해, 국영기업 지원, 시장 접근 제한을 문제 삼아왔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수출 통제, 투자 제한, 기술 봉쇄를 자국 발전을 억제하는 전략으로 본다. 그 결과 양국의 무역 관계는 상호 의존과 갈등이 결합된 형태가 되었다. 둘째,
금융 경쟁이다. 미국 달러는 여전히 세계 기축 통화이며 국제 결제와 외환 보유고, 원자재 거래, 금융시장의 중심이다.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와 디지털 위안화, 역내 금융 네트워크를 확대하려 하지만 아직 달러 패권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금융 제재, 결제망,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글로벌 금융 인프라를 둘러싼 경쟁은 계속될 것이다. 셋째, 산업정책 경쟁이다. 미국은 CHIPS 액트, IRA, 첨단 제조업 투자, 반도체 보조금, 배터리 공급망 재편을 통해 제조업과 핵심 기술을 국내 또는 동맹권으로 재배치하려 한다. 중국은 중국 제조 2025, 쌍순환 전략, 과학기술 자립, 반도체 국산화,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 육성을 통해 미국 의존도를 줄이려 한다. 넷째, 기술 표준 경쟁이다. 5G, AI, 반도체, 전기차 충전, 데이터 규범, 클라우드 보안, 디지털 결제, 스마트 시티, 감시 기술, 사이버 규범 등에서 어떤 표준이 국제적으로 채택되는가가 중요하다. 표준을 장악하는 국가는 시장을 장악하고 시장을 장악하는 국가는 장기적 경제 권력을 확보한다. 미중 경쟁은 과거 미국과 소련의 냉전과 다르다.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은 경제적으로 깊게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은 서로 경쟁하면서도 여전히 무역, 투자, 금융, 공급망에서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오늘날 경쟁의 복잡성이다. 완전한 분리는 비용이 너무 크고 완전한 협력은 전략적 불신 때문에 어렵다. 따라서 양국 관계는 디커플링보다는 디리스킹, 즉 핵심 분야의 위험을 줄이면서 제한적 상호 의존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기술 패권 경쟁, AI, 반도체, 공급망. 21세기 패권 경쟁의 핵심은 기술이다. 과거 패권국은 해군력, 식민지, 산업생산력, 금융력, 에너지 통제력을 통해 세계 질서를 주도했다. 오늘날 패권국은 AI, 반도체, 클라우드, 데이터, 통신망, 사이버 능력, 우주기술, 바이오 기술, 양자 컴퓨팅, 배터리, 로봇, 첨단 제조 능력을 통해 세계 경제를 주도한다. 1. AI 패권 경쟁. AI는 21세기 세계 경제의 핵심 범용 기술이다. AI는 제조업 자동화, 금융 분석, 의료 진단, 교육, 국방, 사이버 보안, 물류, 에너지 관리, 과학 연구, 행정 서비스 등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AI 경쟁은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이 아니라 국가 경쟁이다. AI 패권의 핵심 요소는 4가지이다. 첫째, 데이터이다. AI는 대규모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둘째, 연산 능력이다. 고성능 GPU,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인프라가 필요하다. 셋째, 인재이다. AI 연구자,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 반도체 설계자, 클라우드 전문가가 필요하다. 넷째, 생태계이다. 대학, 기업, 투자, 정부 정책, 국방 수요, 스타트업, 규제 환경이 결합되어야 한다. OECD는 2025년 AI 인프라 경쟁에 관한 보고서에서 AI 인프라가 여러 시장과 공급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I 시스템 자체의 혁신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물리적 인프라와 공급망이 중요하다고 분석한다. 특히 미국의 AI 인프라 관련 자본 지출이 2025년 상반기 GDP 성장에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는 추정도 제시되었다. 이것은 AI 경쟁이 단순한 소프트웨어 경쟁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 전력, 반도체, 냉각 시스템, 클라우드, 네트워크, 자본 투자 경쟁임을 보여준다. AI 모델을 만드는 기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델을 훈련시키는 칩, 서버, 전력,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인프라를 누가 장악하는지가 중요하다. 반도체 패권 경쟁. 반도체는 21세기 산업의 쌀이다. 스마트폰, 자동차, 서버, 군사장비, AI, 데이터 센터, 통신망, 우주기술, 의료기기, 가전제품 등 거의 모든 첨단 산업은 반도체에 의존한다. 특히 AI 시대에는 고성능 GPU, HBM, 첨단 로직 반도체, 파운드리 기술, 패키징 기술이 전략적으로 중요해졌다. 반도체 공급망은 매우 복잡하다. 설계는 미국 기업들이 강하고 첨단 제조는 대만 TSMC와 한국 삼성전자가 중요하며 메모리는 한국 기업들이 강하고
장비는 미국, 일본, 네덜란드 기업들이 중요하다. 소재와 부품은 일본, 한국, 대만, 독일, 미국 등이 공급한다. 이처럼 반도체는 어느 한 나라가 혼자 완성하기 어려운 초국가적 공급망에 기반한다. 그러나 바로 이 복잡성이 지정학적 취약성을 만든다. 대만 해협 위기,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 중국의 희토류 통제, 일본의 소재 규제, 한국의 메모리 의존도, 네덜란드 ASML의 노광장비 통제 등은 모두 반도체 공급망이 경제안보의 핵심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OECD는 2025년 경제안보 보고서에서 반도체 가치사슬을 특별히 분석하며 여러 국가들이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통해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등 핵심 기술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일본은 RAPIDUS와 같은 반도체 프로젝트에 공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반도체가 더 이상 시장 논리만으로 움직이는 산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 산업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3. 공급망 재편. 공급망은 21세기 세계 경제의 혈관이다. 과거 글로벌 공급망은 비용 절감을 위해 설계되었다. 기업들은 가장 싼 원료, 가장 싼 노동력, 가장 효율적인 물류를 찾아 세계 곳곳에 생산 단계를 배치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은 이러한 공급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었다. 이제 공급망의 목표는 단순한 효율성이 아니라 회복 탄력성이다. 회복 탄력성이란 위기가 발생해도 생산과 공급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를 위해 기업과 국가는 리쇼어링, 니어쇼어링, 프렌드쇼어링,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리쇼어링은 해외로 나간 생산시설을 국내로 되돌리는 것이다. 니어쇼어링은 가까운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것이다. 프렌드쇼어링은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나 우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것이다. 차이나 플러스 원은 중국에 집중된 생산기지를 베트남, 인도,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으로 분산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공급망 재편에는 비용이 따른다. 모든 것을 국내에서 생산하면 비용이 증가하고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OECD 관련 분석은 과도한 리쇼어링이 세계 무역과 GDP에 큰 손실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따라서 현실적인 대안은 완전한 자급자족이 아니라 전략적 핵심 분야는 보호하고 나머지 분야는 개방성과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이다.